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라디오 비평 직전과 끝나고 나서 나오는 광고에 노무현 대통령의 성대모사로 나가는 광고가 있습니다. 너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5월은 노무현 대통령 사주기이기 때문에 하는 광고일 뿐이고요. 지금 다른 광고들이 많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염려는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오히려 고마운 것이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국민TV 라디오에 광고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오해나 곡해는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박근혜식 창조경제 상명하달, 박정희식이죠. 사실은 창조에다가 박정희를 붙여놓은 이 기괴한 용어 창조경제에 대해서 한 개의 칼럼,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개공교수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박근혜식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듣는 순간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박정희의 망령과 그리고 참으로 창조라고 하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불가물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오로지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 상맹하달식의 창조경제가 많은 내부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동걸 칼럼에서는 바로 이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신문의 이동걸 칼럼 시작합니다. 30년 전 일본에 승승장구하던 기세는 지금의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했다. 일본의 기술력과 제품 개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등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구미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축소하기 위해
엔화가 3배나 평가 절상됐고 일본 국내의 증권 및 부동산 시장 거품과 맞물려 달러화로 환산된 일본의 국부는 폭증했다. 이러한 막대한 부를 재원으로 일본의 부동산 업자들은 미국의 부동산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네,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일본이 샀다는 둥, 했다는 둥. 자, 이동걸 교수의 칼럼을 제가 한번 두 문단만 더 읽어드리면요. 금융에서도 자산규모 기준 세계 10대 은행에 일본은행이 대여섯 개가 들어갈 정도로 일본의 위세는 실로 대단했다. 머지않아 일본이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제1위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한 유명 시사지의 칼럼은 일본의 승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개진하여 필자의 관심을 끌었었다. 그 골자만 기억나는 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때 일본 기업들의 내부 조직 문화와 사원, 교육 훈련은 철저한 상명하복과 조직의 수능 및 충성심을 직원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문화 풍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조업 위주의 아날로그 산업 시대의 모방의 단계에서는 조직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면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일본식 교육과 기업 문화가 일본 경제의 성공 비결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모방에서 창조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기술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과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창의성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된다. 과거 일본의 강점은 새로운 시대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더욱이 일본의 전후 복구가 끝나고 풍족한 시대에 태어나 교육받은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전 세대와 달리 맹목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국가와 기업을 위해 일한다는 소위 일본인들의 순종적 근면성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당시 일본의 청소년 세대가 주력 산업 일꾼이 되는 20년 내지 30년 뒤 일본 경제는 더 이상 과거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 칼럼의 포인트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를 근거로 그 칼럼은 미국의 미래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고 대담한 반어적 결론을 내렸다. 되돌아보면 그 분석은 옳았다. 이동걸 교수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는요. 창의성에 대한 박근혜식 창조경제의 맹점을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일본의 상명하달식 경제. 일본이야말로 그야말로 군국주의 일본에서 보듯이 덴노헤이카 반자이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그걸로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했었고 그야말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버마까지 진군의 나팔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광수라든지 최남선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이른바 정신적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대동아 공영권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도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일본의 그 당시 일본의 깃발이 상징하듯이 우길성천했던 그 기세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명하달식의 일본 경제, 그 일본의 전통을 이어받는 일본 경제가 50년대 한국전쟁을 계기로 수많은 군사 물자를 팔면서 재기에 성공했고 드디어는 미국을 추월하는 듯 싶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더 이상 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디지털식 사고에 익숙하지 못한 일본적인 그 한계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늘어놨을까? 이동걸 교수의 본론은 바로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는 어떨까? 솔직히 필자는 부정적이다. 첫째, 우리의 교육, 기업 문화, 기업 생태계는 창의성을 육성, 훈련시키지도 자생적 창의성을 보상, 촉진하지도 않는다. 일본보다 더 창의성을 억누르는 환경이다.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도 않는다. 둘째, 창조경제의 가장 큰 정책적 걸림돌은 관료의 덫인데 대통령은 오히려 관료 의존형 창조경제를 하려고 한다. 각 부처에서 쏟아져 나오는 창조경제 구호만으로는 부족한지
국책, 관변, 연구소들도 창조경제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부산을 떤다. 심지어 창조경제지수나 창조경영학과를 만든다고도 하는 등 정말 어처구니 없다. 관료들이 문서로 책상에서 급조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네. 박근혜식 창조경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박근혜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창조경제가 되려면은 우리의 교육이라든지 기업의 문화라든지 기업의 생태계가 창의성을 육성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보상하고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어떻습니까? 맹목적인 암기교육,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주입시키는 창의성을 발휘하면 오히려 도태되는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 자랍니다. 기업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윤창중의 성추행이 문제가 됐다고요? 기업에 가면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도대체 창의성, 창조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사고, 자유로운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업의 생태계도 재벌이 중소기업을 잡아먹고 재벌이 골목상권을 잡아먹는 창조라는 게 뭡니까? 수많은 많은 깨미들이 이런 시도 저런 생각을 할 때 그 창조와 창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말살하는 기업 생태계 속에서 무슨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동걸 교수가 지적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말하니까 국책기관이라는 자들이 창조경제 지수를 만든다는 이런 코미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놈들도 온갖 창조경제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창조경제를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되는 일입니까? 창조경영학과를 만든다는 미친놈은 진짜 어떤 놈의 발상인지 정말 그 뇌구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뭔가 콩고물라도 얻어먹자 그 얘기 아니에요. 다들 그런 짓들입니다. 각하에게 잘 보이자 바로 박정희 때 그 행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칼럼됩니다. 셋째, 창조 펀드를 만든다, 세제 혜택을 준다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다. 창조 펀드 만든다고 창조 경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 경제의 싹수가 보이면 투자가들은 투자하지 말래도 투자한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넷째, 박 대통령도 명령으로 창조 경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생각한 대로 잘 안 돌아가니 그 답답한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1960, 70년대처럼 관료들을 시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경제가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관료 조직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은가? 네, 박근혜의 창조경제 시작부터 참 앞날이 암담합니다. 창조경제를 하려면요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교육 환경부터 개선을 하고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창조적인 경제행위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경쟁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자유경쟁 환경입니까? 재벌들의 그야말로 재벌들을 위한 재벌들의 재벌공화국적 환경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중소기업들이 혹은 한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출세를 하겠습니까? 돈 될 만하면은 재벌들이 몽땅 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헤쳐먹을 건데 관료들 온갖 조직을 만들어서 창조경제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법석을 떨죠. 속으로는 5년만 지나라. 아이고 우리야 뭐 이명박 때는 또 4대강 조직 만든다고 지랄병을 쳤고 그나마 그러지 않을 때는 노무현 때밖에 없어. 이런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동걸 교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어쨌든 앞으로 우리 경제는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창조경제는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하루아침에 구호로 될 일이면 누군들 못했겠나. 길게 보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다. 속전속결하겠다면 반드시 실패한다. 사실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이런 경제학자들을 중용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그를 할 만한 도량과 그래 할 만한 비전과 그래 할 만한 안목이 있는지는 정말 의문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런 제안을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서 했습니다. 친구가 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그러면 그분의 휴대폰을 잠깐 좀 빌리자 해서 만약에 아이폰이면은 앱스토어, 그다음에 구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뭐 삼성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등등이라면은 구글 앱스토어로 접속을 해서 자기가 직접 팟빵 앱을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딱 한 다음에 팟빵 앱을 실행시키면은 그 팟캐스트 순위가 나오고 그 오른쪽 메뉴에 국민TV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TV를 탁 눌러서 한번 방송을 듣게 해준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제안을 간합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국민TV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널리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냥 단편적인 혹은 한 방의 그런 기사를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히 항상 공평하고도 지금의 지상파나 종편에 비하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뉴스를 해석하고 전달해주는 바로 그것을 모토로 만들어진 것이 국민TV고요. TV를 하려니까 초합원 수도 너무 적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시작한 것이 국민TV 라디오입니다. 6월 3일 개편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뉴스가 도입이 됩니다. 또한 초합원 수가 지금 1만 2천 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2만 명을 조속히 돌파를 시켜서 기자들을 더 충원하고 그리고 충원된 기자들을 출입처에 내보내고 해서 동시에 뉴스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보여줄 수 있는 뉴스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또 조합원들이 더 늘게 되면 거기서 뉴스 자체를 TV 뉴스로 제작을 해서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송출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갈 겁니다. 국민TV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요. 저희들이 목표도 바로 그겁니다. 물론 단발로 폭로하고 단발로 지적하는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일을 해야 될 그 독립매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정통적인 뉴스로 지상파나 종편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의 도래가 시급합니다. 국민TV는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또 새로운 조합원들의 가입만이 그날을 당길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늘상 새로운 조합원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조합원 가입을 호소하고 독려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입한 분들 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의 유경희님 감사드립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일동의 박선미님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성시 공도 만정리의 이민영님 감사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차운선님 감사드립니다.
울산 울주군 범섭 구영리의 김희수님 역시 감사드리고요. 서울 은평구 가련이동의 김인영님 감사드립니다. 강원 춘천시 후평이동 지종현님 감사드립니다. 은평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시간에만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춘천시의 지종현님, 우리 국민TV 라디오의 중요한 일꾼인 김용민 PD도 아마 그 근처 출신일 겁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지역 감정을 또 조장한다는 얘기 듣겠네. 가입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제 시간에도 많이 가입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1,766명이 가입했는데요. 12,000명 가입이 제 시간대 이루어진다면 그 분과 그 앞뒤에 가입한 분들에게 제 돈으로 부페를 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두 번째 라디오 평의 칼럼은요. 경향신문 하성수 변호사의 칼럼 밀양 송전탑 문제의 본질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밀양 송전탑 문제가 뭐 대충 어떤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칼럼을 보니까 역시 한전이 무리해도 정말 무리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밀양 송전탑 문제의 본질, 경향신문 하성수 변호사의 칼럼 시작합니다. 지난 20일 한국전력은 경남 밀양의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했다. 공사를 막으려는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16명이 다치거나 쓰러진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한전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변 지역 보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 밀양 송전선로 문제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 첫째, 765kV 송전선로는 우리가 흔히 보는 154kV 송전선로보다 18배나 많은 전기를 내보내는 초고압 송전선로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도 엄청나다. 높이가 140m에 달하기 때문에 경관이나 환경에 주는 부담도 크다. 765kV 송전선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산에 가면 그 무수히 많은 154kV 송전선로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높이도 140m에 달해요. 전자파도 엄청나고요. 자, 이런 765kV 송전선로가 밀양에서는 마을들에게 너무 가깝게 지나가고 논밭 위로 지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밀양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도 엄청납니다. 전자파 때문에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부근의 땅들은 따라서 재산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상은 송전선로 부근의 매우 협소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전이 보상을 비현실적으로 하는 이유는 제대로 보상을 하면 765kV 초고압 송전선로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 자체로 타당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골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그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성수 변호사의 지적에 따르면 이 신고리에서 북경남까지 765kV 송전선로는 필요성마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원래 765kV 송전선로는 신고리에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직후에 폐지된 바가 있어요. 765kV 송전선로는 캐나다 퀘벡주의 수력발전소 그리고 미국의 북동부 지역간을 잇는 1,000km대의 선로처럼 장거리 송신에 주로 사용되는 선로입니다. 지금 밀양을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는 개우 북경남에 보내기 위해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속담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여하튼 154kV 송전선로를 써도 되는데
굳이 765kV 송전선을 쓴다는 것은 그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를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한전 관계자들은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밀양 주민들의 반대로 전력난이 초래된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읽어봅시다. 한전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려면 밀양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미 한전 사장도 신고리 3호기까지는 기존 선로를 이용한 송전이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설사 신고리 3호기 가동 시기가 늦춰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전력난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전기 생산량의 1.7%에 불과하고 이것은 영남권의 수요 관리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한전 부사장의 입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연합 원전 수출 계약에서 신고리 3호기 가동이 안 되면 페널티를 문다는 엉터리 계약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밀양 구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네, 드디어 핵심이 나왔네요. 사실 밀양 구간 765kV라고 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1000km 이상을 전압을 송전할 때 필요한 그런 걸 쓰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 때문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765kV를 백지화하고 다시 154kV로 바꾸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원전 수출 엄청나게 선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신고리 3호기 가동이 안 되면 페널티를 문다. 빨리 가동을 시켜서 빨리 밀양 송전선로를 통해서 빨리 전력을 송신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하성수 변호사의 밀양 송전탑 문제의 본질을 보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765kV 송전선로를 고집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성수 변호사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를 빨리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 중단과 함께 주민들이 요구해온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전문가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한전이 저지른 잘못들을 조사하고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들을 검토해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765kV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가 송전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부안인가요? 방패장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로드맵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로드맵을 깨뭉개고 부셔서 자기 맛대로 공무원들은 지멋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해요. 그렇게 만든 정권은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이은 박근혜 정권도 한전의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조기에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할매들 몇 명 되지도 않은 할매들 떠들어봤자 얼마나 떠들겠냐며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서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빨리 하정수 변호사가 제안한 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그동안 정부와 한전이 저지른 잘못들을 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그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창조경제를 한다고 나발을 불고 다닙니까? 쪽팔리는 일입니다. 네, 마지막은 사설을 하나 선택했는데요.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제목은 국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의 대응이 그야말로 막장에 막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축소 은폐 수사에 증거인멸까지 의심받는 경찰이라는 제아의 한국일보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컴퓨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일 검찰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압수수색 직전 이 부서 간부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없앴다는 것이다. 당사자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자기장으로 컴퓨터 하드를 영구 훼손하는 디가우징 수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이 수법은 지난해 총리실 공직지원윤리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당시 관련자들의 증거 은폐 방법으로도 사용됐다. 경찰은 디가우징 수법도 아니고 해당자가 개인적 실수로 자료를 없앴을 뿐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하필 압수수색 당일에 서울경찰청 차원의 수사 축소 의혹을 조사하는 와중에 핵심 관련 부서의 자료가 일부라도 파손됐다는 점에서 경찰의 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네. 그 뒤에 후속 기사들을 보면요, 디가우징 수법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삭제 그리고 덮어씌우기 또 삭제 이런 방식을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자 그런 식으로 은폐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삭제 기도를 했는지 경찰은 답을 못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알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을 넘어 경찰까지 가담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확대돼 있다. 국가 주요 권력기관들이 직접 나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코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추상같이 처벌함으로써 과거 빈번했던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관행고리를 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이번 수사에 담긴 시대적 의미다. 예, 물론 그렇죠. 그런 기도를 했던, 그리고 실제로 댓글을 통해서 그 개입했던 국정원, 경찰 다 엄단해야죠. 엄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묻게 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경찰과 국정원이 그런 짓을 했느냐? 국정원은 왜 요원들을 보내서 댓글 작업을 시켰느냐?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듯 싶으니까 은폐 조작까지 하면서 댓글 안 썼다라고 경찰이 발표했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불리한 점이 있을까 봐서 경찰은 은폐 조작을 한 것이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은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언론도 차마 그 문제까지는 언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로 이전될 게 뻔합니다. 여기서 끝냅니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그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국민TV 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